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고 있는 인식론이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야.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는 대비되는 인식론이 뭐냐면 실증주의야.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가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나오는 거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주류 행정학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합리모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태주의야, 행태주의. 행태주의. 사이먼이 이제 행태주의지. 이제 행태주의를 그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행태주의 또는 우리 그 데나트는 이제 합리모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태주의라는 단어는 안 써. 같은 얘기야. 행태주의가 주류 행정학인데 그 행태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인식론이 뭐냐면 실증주의야. 실증주의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될 수 있다. 자연과학에 입각한 접근론을 통해서 사회과학도 연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 실증주의의 대안적 인식론인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하고 틀리는가? 어떻게 틀리는가? 그걸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야, 이게. 이게 핵심이야, 핵심. 요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틀리다, 이거야.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사실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할 수가 없다. 사실의 영역. 자연과학은 사실의 영역만을 대상해서 연구하잖아. 근데 사회과학은 사실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연과학의 대상은 물체거든. 물체의 움직임과 달리 사회과학의 대상은 뭐지? 자연과학의 대상은 물체의 움직임 아니야, 그지? 근데 사회과학의 대상은 뭐지? 인간의 행동 아니야, 그지? 인간의 행동은 사실과 행동에는 사실과 가치가 뒤엉켜 있다는 거야. 뒤엉켜 있다. 인간의 행동. 그래서 그 예를 뭘 들었냐면은 선생님이 잘 들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대학원에 고시를 공부하려는 학생이나 대학원에 가려는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려는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야. 근데 너무너무 있지 책에서 브로드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딱 와닿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까지 들었잖아.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어, 그지? 이건 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자극이지.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면 자극에 반응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매도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매수했겠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니? 요 부동산 부양 정책을 틈타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매수한 행동이잖아, 이거 행동 아니야, 그지? 곁으로 드러나는 행동 아니야, 행태야 저게, 그지? 매수한 행위, 이건 관찰할 수가 있잖아, 그지? 관찰할 수 있잖아. 이 행동 안에는 이 매수한 사람 안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 가치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그 가치야, 그지? 좋게 보고 있다 이거야. 부동산 그 가치가 이 행동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매도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가치 아니야 이거, 그지?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 녹아져 있잖아, 이 안에. 행동 안에. 그 어떻게 이 행동은 사실과 가치가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자극에 반응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지? 그리고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것은 팩트지, 그지? 팩트가 이런 행동을 유발한 거야, 그지? 이런 행동을 유발했어, 그지? 그리고 이 매수 매도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매수 매도는 어떤 사람은 매수하고 어떤 사람은 매도했는데 뭐냐? 매수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매수한 거고 매도한 사람들은 나빠질 것이라는 가치 판단한 사람은 매도했단 말이지. 그럼 뭐니? 이 매도나 매수하는 행동이란 우리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지만 그 안에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과 가치가 구분이 되겠냐? 구분이 안 되지. 알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는 물체의 행동에는 자연과학의 대상인 물체의 행동은 가치가 개입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사회과학의 대상인 인간의 행동은 사실과 가치가 막 뒤엉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인간의 행동을 가치의 영역하고 사실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분이 어렵다.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야. 구분이 어렵다. 사실의 영역하고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설사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얻어진 지식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서 그다지 중요하지 못하다. 강력한 비판이지. 설사 있지. 인간 사실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서 크게 중요하지 못하다. 설명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비판이야. 그게 두 번째가 가치가 사실보다도 인간의 행동한테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얻어진 지식조차도 그것이 빙산의 일각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알겠냐?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행동, 드러난 행동을 뭐라 그랬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갖다가 행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 그지? 행태, behavior라 그랬어. 행동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연구를 초점을 맞추는 실증주의로는 인간 행동의 전면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거야. 인간 행동의 전면. 그럼 인간 행동의 전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드러나는 행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파악해야지 인간 행동을 보다 더 완벽하고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이게 숲속에서 뛰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숲속에서 뛰어가는 사람. 자, 뛰어가는 사람. 곁으로 드러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 수 있어? 숲속에 뛰어간다. 이것밖에 못하지, 그지? 근데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만약에 파악하게 되면은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뛰어가지? 왜 뛰어가지? 뒤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뛰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보다는 삶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곁으로 드러난 행태보다도 그냥 단순히 뛰어간다, 숲속에 뛰어간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인간 행동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알겠냐? 근데 그러면 애시당초 사회과학에서 가치랑 사실을 분리하자는 견해가 실증주의적 견해가 가치 문제를 포함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사회과학이 과학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가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연구?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실증주의에 대한 여러분들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비판이 핵심적인 요체가 뭐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틀리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틀리냐를 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틀리냐. 그리고 또 틀린 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야 이거. 인간 행동의 관찰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물체는 외부의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하지. 물체 그지? 외부의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해. 돌을 내가 돌을 던졌어. 날아가잖아, 그지? 이거는 한국에서 돌 던져 날아가고 미국에서 돌 던져 날아가고 똑같이 날아가요. 외부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해, 그지? 여기서 물체 떨어뜨리면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실험할 때 똑같아, 그지?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호돈 얘기를 든 게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물리적 환경의 변화, 그게 이제 외부의 자극이지. 조도의 변화라든지 휴식 시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획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조도라 그러잖아. 조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조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게 외부의 자극이야, 그렇지? 물리적 자극이야. 물리적 자극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게 변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닌 세계에서는 항상 작용을 해. 예를 들어서 양계장 가면은 조도를 슬슬 올린다고. 그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 관찰하든 말든 닭들은 어떻게 돼? 똑같이 반응하지, 그지? 근데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관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닭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만은 관찰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조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조도가 떨어지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야. 그게 뭐니? 인간은 물체와 달리 의식적 존재다라는 거지. 외부의 자극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서 해석해서 반응한다라는 거야. 생각이나 가치 속에서 해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응한다라는 거야. 인간은 물체하고 틀리다. 야, 이걸 보여주는 게 뭐니 지금 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틀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 틀리다. 인간의 행동에는 가치와 사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가 없다. 설사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사회과학의 지식은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인간은 물체와 틀리게 외부의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사고 체계 안에서 해석해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다 뭐야?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행동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약받는다라는 거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약받는다. 아까 얘기했어. 물체는 어떻게 되니? 시간, 공간에 의해서 물체 움직이면 제약받지 않지, 그지? 인간은 제약을 받아. 그 얘기 그 구체적인 예는 조악한 얘기 아니라 구체적인 예야. 굉장히 조악한 예들도 교과서에 많이 소개돼 있는데 보다 아카데믹한 예를 들면은
합리 모형에 접한 합리 모형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조직적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많이 억누른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대. 그리고 자아실현적인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아실현을 설명하는 그 인간관계론의 동기부여 이론에 접한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 합리 모형에 접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약한대. 그리고 합리 모형이 확산된 문화권하고 합리 모형이 합산되지 않은 문화권은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물체는 그렇지 않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문화와 역사의 제약을 받지 않지. 알겠나? 다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 왜? 왜 가치 중립이지 못하지? 왜 가치 중립적이 못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사회과학의 대상인 인간의 행동에는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회과학의 대상 인간 행동에는 가치와 사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 중립적? 중립적이 될 수가 없잖아. 가치와 사실이 녹아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뭐서는 사회과학의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치가 개입된다고. 동일한 데이터라도 좌파인 교수하고 우파인 교수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대안적 인식론이 뭐라 그랬지? 해석주의라 그랬죠? 해석주의라 그랬지? 이런 비판을 하고 해석주의는 대안적인 인식론은 해석주의네, 그지? 해석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런다, 그렇지? 경험이란 행동이야. 행동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의미 하나 더 해서 의도. 행동에 부여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했냐가.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행위 의도성과 쉽게 해서 행위 의미성을 밝히려고 하는.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밝히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실증주의 과학자는 곁으로 드러난 행태를 설명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해석주의 연구자들은 행위 의도성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바깥에 제3자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지? 왜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해내야 돼. 관찰자보다는 행위자 속으로 들어가라. 행동하는 행위자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하고 왜 그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찾아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행동을 보다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해석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비판주의는 인간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제약하는 그런 역학들 있잖아. 여러 역학들. 인간의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는 경우 있잖아.
그렇지? 감히 이런 얘기를 상관한테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소통을, 의사소통을, 진솔한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권력과 지배 세력을 가치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그런 이런 세력을 지배,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그런 힘들을 가치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인간 해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 비판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 해방이야. 인간 해방. 보다 자유롭게 해주자 이거지, 인간이. 인간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신념, 가치, 관습 이런 사회 그 제약 때문에 진솔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제약, 사회 조건들을 가치 비판적인 입장에서 찾아내서 이거를 제거시키거나 변화를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이루자. 인간 해방을 이루자. 이것이 이제 비판주의가 지향하는 그런 그 사고란 말이에요. 비판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버마스 생각나야 돼. 크리티컬 시어리 그러면 하버마스.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구속하는 신념, 사상, 관습 등의 다양한 사회적 제약 조건을 비판적 시각으로 찾아내서 이에 제거나 변화를 통해서 인간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비판주의의 지향점이다. 이거. 알겠어? 그러면은 자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 비판주의 두 시각이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 두 시각이 포스트 모던의 인식론이야. 근데 이제 요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증주의 나왔잖아 이거 실증주의는 하고 해석주의. 그다음에 이제 비판주의, 이거 비판 이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해석 이론 해도 되고 실증 이론자를 붙여도 뭐 상관없어.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성을 지향하지, 그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해석주의는 가치 지향성이야.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와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 의미와 의도가 뭐니? 가치야, 가치. 가치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비판주의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진솔한 대화,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사회적 그런 제약 조건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해서 제거함으로써 인간 해방을 이루는 것을 사회과학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얘네들은 뭐니? 가치? 비판적이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성이고 가치 지향성, 가치 비판적. 가치 비판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다시 말해서 진솔한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그런 사회적 조건들을 발굴을 해. 그래서 그거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메스페이트, 이렇게 나와. 이메스페이트, 해방시키자. 인간이 지금 너무 많은 사회적 제약 조건에 갇혀 있어서 그거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발전하지는 못하고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겠어? 자기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많이 그 교과서든 이렇게 많이 데나트도 사실은 그렇게 클리어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적 접근 방법에 이제 그 핵심이 뭐냐? 대안적 접근 방법은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야, 그지? 실증주의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란 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사실보다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되니? 뭐 가치 지향성이 가치 비판적이든 다 뭐야? 가치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가치 중립성,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성 입장에서 사실적 영역에 연구를 초점을 두는 반면 다른 대안적 접근 방법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간의 객관적인 행태라 그랬지. 객관적인 행태는 겉으로 드러난 행태를 말하는 거야.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행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행동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단어를 행태라고 쓸 수 있고 행위라고 쓸 수 있어. 행태는 behavior. 행위는 액션이야.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행태를 갖다가 behavior라고. 실증주의나 행태주의의 연구 대상은 뭐지? 행태야. 그지? 이건 행위는 뭐냐면은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는 행동을 행위라 그래요. 해석주의의 연구 대상은 뭐지? 실증주의나 행태주의 연구의 초점은 행태에 초점을 맞춰. 그지? 행태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 그러나 해석주의, 특히 액션 시어리 이런 게 있어. 크리티컬 시어리 이런 거는 뭐냐? 행위에 초점을 맞춰. 행위하고 행태하고 어떻게 틀리지? 행동은 이렇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 이거는 주관성을 띄어. 주관성을 띄는 행동을 행위라 그러고 객관적인 행동을 행태라고 불러. 좀 잘 알고 있어. 인간의 객관적인 행태보다는 주관적인 행동. 그게 영어 다른 말로 뭐지? 액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실보다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객관적인 행태보다는 주관적인 행동. 여기서는 behavior가 들어가고 여기는 액션 이렇게 쓰면은 놀래. 누가 보면은 얘는 이걸 구분하고 있구나. 교수들도 절반은 모르니까. 행태보다는 주관적인 행위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사람의 실제 관계에 수반되는 정서와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는 합리적인 측면도 작용하지만은 비합리적인 정서와 감정, 그다음에 직관, 느낌 이런 비합리적 측면도 관여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정서와 감정을 인간 행동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안주의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와 감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안적 사고, 비판주의와 해석주의는 포스트 모던 이론의 하나인 담론 이론에서 확대 재생산돼. 그대로 이렇게 담론 이론의 지지 기반이 형성한다는 거지. 담론 이론이 깔고 있는 그러면 인식론은 뭐지? 해석주의, 비판주의. 인식론이 뭐라 그랬지?
어려운 단어지만 인식론이 뭐라 그랬어? 뭘 인식론이야?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실증주의 방식으로 지식을 얻어내는 거고 해석주의 방식으로 지식을 얻어내니까 무슨 지식이지? 사회,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는 지식. 사회, 인간 행동, 뭐 이렇게 얘기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는 지식.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거. 지식을 얻어내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라는 게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한 담론 이론은 비판주의하고 해석주의라는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다. 담론 이론을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 포스트 모던 사고방식을 활용해서 공공 조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담론 이론은 영어로는 discourse theory. 포스트 모던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담론 이론. 담론 이론이 깔고 있는 인식론은 해석주의와 비판주의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담론 이론이든 포스트 모던 이론이든 얼마나 이게 모호하냐, 그지? 여러분들 포스트 모던 얘기 많이 들었지, 그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나도 잘 몰라,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갈 거야.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 그러니까는 시기는 거 뭐지? 역사라 그랬지. 장소는 문화, 시공.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사권이나 특정한 문화권의 산물이다는 거지. 그 문화에서만 있잖아.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뭐와 이렇게 대변되는 거지? 실증주의는 뭐야? 인간 행동의 보편적 지식을 찾아내려고 그러잖아. 역사와 문화를 떠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을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과학적 설명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기의 산물이며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세계관 과학적 설명은 그 역사권, 그 문화권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거야, 그지? 그 얘기야. 두 번째는 이 포스트 모던,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데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봐. 상호 의존돼 있다고 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은 뭐지?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해. 개별적으로 행동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그렇게 보는 이론은 뭐지? 합리주의도 그렇고 더한 건 뭐야? NPM은 고객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disconnected, 영어로 얘기하면 disconnected and utility maximizing individual이라고 그랬어. disconnected야, disconnect. 소비자는 자기가 누구하고 상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 연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행동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시장의 소비자들이야. 다른 사람의 내가 이 물건을 사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못 사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야. 오로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도덕적 책무 이런 거 없어. 별로 관심 갖지 않아.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 예를 내가 들어서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런데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개로 인간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하나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별개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 상호 의존돼 있기 때문에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통치는 시민과 행정가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 연결돼 있어. 하나야. 연결된 하나야.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된 다수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라는 거. 우리가 다 연결돼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진솔한 대화와 자기가 그러니까는 진솔한 대화라는 게 뭐지? 인간 소통을 제약하는 그런 모든 구속으로서 벗어난 대화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 들어와 있는 거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다이얼로그지. 다이얼로그, 딜리버레이션 앤드 디스커스 이거야. 대화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뭐니? MPS 시각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그 모든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실제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 실제. 본질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가 아니라 허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실제가 아니라 허구. 실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실제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 예를 이제 하나씩 든 건데, 실제를 결여한 요거부터 얘기하면 실제를 결여한 추상물에 입각해서 상호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거. 추상물에 실제를 결여한. 그래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징주의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상징주의가. 상징주의가 일종의 추상물이야. 실제를 결여한 추상물이 실제를 결여한 추상물이 상징주의야. 상징주의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함으로써 상징이 현실을 대체하게 되었고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이제 나온 예인데 차 이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반대 바뀌었어. 차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이 차라는 그 상징물 아니냐? 상징? 차 딱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차를 딱 보면은 섹스가 딱 떠오른대. 그리고 개구리를 딱 보면 맥주가 생각난대. 왜 웃어? 자네도 그렇게 생각나? 갑자기 술 생각이 나? 개구리를 보면은 맥주가 생각이 나고, 차를 보면은 섹스가 생각난다는 거야. 이게 다 상징이지. 상징이 실제를 결여한 추상물에 입각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상징주의가 우리와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 문화는 또 다른 맥주를 상징하는 것이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은 공간 제약적이고 시간 제약적이라는 거. 보편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런 것 상징주의라든지 추상물에 입각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의도를 우리를 실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 그걸 복원해야 된다는 거야. 포스트 모던 담론이론은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면대면 상호작용이 뭐냐면은 이거 잘 봐봐.
타인을 우리가 공유하는 자신이라는 인식에 입각해서 타인이 여러분이 내가 공유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신이야. 이 셀프라는 데 있잖아. 이게 자신이라는 거 있잖아. 이 안에는 나도 있고 타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연결된 하나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인식에 입각해서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야. 연결된 하나 속에서 얼굴 보고 맞대고 의견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해되냐? 뭔지 감은 잡히지? 감 잡히면 됐어. 그래서 진정한 담론은 행정가와 시민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왜냐하면 서로 연결된 하나니까. 디스커넥트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인터커넥트 돼 있단 말이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지. 진정한 담론이라는 것은 행정 세계에 있어서 행정 영역에 있어서 정부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담론은 행정과 시민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게 이제 MPS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MPS에. MPS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개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각자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어떤 시각이지? 이기적인 개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합리주의, 합리 모형이라든지 NPM적 사고지, 그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호든일체가 되는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 진정한 담론이라는 것은 혼연일체가 되는 관계에 참여하는 거.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인간의 대화를 제약하는 그런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단순히 합리적 측면뿐 아니라 실험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직관적이고 감정적 이게 비합리적 요소지, 그지? 합리적 측면이 아니라 비합리적 측면을 포함한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는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 논의한다라는 거지.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적 측면뿐 아니라 비합리적 측면을 모두 포용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논의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 나와.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합리성은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지만은 합리성. 합리성. 여러분들 이제 고객 생각하면 되지. NPM의 합리성은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지만 인간족의 현실은 본질은 너와 내가 나는 너와 나는 I'm you. You am I. 알겠어? 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어오니?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야. 자. 진정한 대화는 타인을 우리가 공유하는 자신, 타인을 우리가 공유하는 자신, 너와 나와 공유되어 있다는 거. 너가 나고 나가 너. 같은 얘기야. I'm you. 한 덩어리라는 거, 한 덩. 전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각자 행동하게 내버려두냐 이거. 통치를 어떻게 각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냐는 거지.
다 어떻게 돼? 서역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정수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속에서 사회 문제 해법을 찾아내고 사회 문제를 규정하고 사회 문제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는 이 하나가 전체되어 있는 거 뭐야?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다 그게 하나가 돼 있다. 이게 무슨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 그 굉장히 그 추상적인 얘기처럼 보이는데 전달이 돼야 돼, 그지? I am you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I am you가 무슨 말이지? 네가 내가 너고 너가 나라.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거야. 너와 나가 합쳐가지고 셀프가 됐다는 거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너와 나, 시민과 시민, 시민과 공무원 다 하나 셀프라는 거야. 이 포스트 모던 사고는 합리주의와 기술적 전문성에 대해서 비판해. 합리주의와 기술적 전문성.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전통적 행정뿐만 아니지. NPM에 대해서 비판하지. NPM도 합리주의와 기술적 전문성에 입각해 있으니까. 전통적 행정의 한 컴포넌트가 뭐니? 사이먼의 합리 모형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NPM의 핵심 포인트가 뭐야? 공공선택론이지. 공공선택론은 합리성, 인간은 합리적이다 나오잖아, 그지? 가정, 합리적, 자기 이익 추구적, rational, self-interested, utility maximizing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기술 전문성에 대해서 비판해. 그래서 이 관료 조직에서 관료 조직 내에서 이것부터 하면은 계층적 명령에 대한 수능이 관료 조직은 이제 계층제적 조직 아니야, 그지? 상관은 명령할 수 있고 부하는 거기 수능해야 된다는 거. 계층 명령의 수능이 타인과의 감정 이입적 관계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 진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한 사람 명령하고 무조건 수능하는 거야, 이거는. 서로 진솔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 이입적 관계를 대체하고 있고 일방적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것은 없으며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을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 그래서 그 위로 넘어가면 관료 조직에서 합리화된 조직화된 행동이 진지한 사회 행동의 세계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 맞아? 저거보다 더 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관료 조직에서 계층적 명령에 대한 수능이 계층적 관계가 상하 간의 계층적 관계가 서로 간의 감적 이입적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을 기회를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 결국 관리 조직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합리적인 행동,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행동이 진지한 대화의 세계를 진지한 개인들 간에 너와 나가 하나가 된 개인들 간에 진지한 대화에 입각한 사회 행동의 세계를 몰아내고 있다.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포스트 모던 행정 이론가는 담론의 아이디어에 깊이 첨착해서 공공 문제는 객관적 측정이나 합리적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방식이야. 합리적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해결해요. 담론이 뭐야? 얘 누가 얘기해봐. 담론이 뭐야? 풀어 써봐. 담론이 뭐야? 담론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자네 이름 뭐지? 원중? 원종? 원종아. 담론이 뭐야? 모여서 대화하는 거.
중학교 수준인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와 봐. 누가? 너와 나가 하나가 된, 혼연일체가 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모든 사회적 구석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연일체가 돼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통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내면 돼.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그냥 금방 얻어지는 거 아니지. 다 훈련이야. 훈련과 연습 없이는 안 돼. 은정아 알겠냐? 자, MPS의 이제 그 기여와 한계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기쁘다. 첫 번째, 공공행정은 중립적일 수 없으며 가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이해되지? 중립적일 수 없어. 공공행정은. 가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가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할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어. 가치 문제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어떤 부작용이라고 그랬냐? 나치 수용소에 감금된 유태인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능률적으로 능률성이라는 이름으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게 돼버린다는 거.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그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목표라는 게 가치지.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능률적으로 이행하면 돼. 이런 사고를 조정한단 말이야. 주어진 목적,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능률적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지. 그치? 능률적으로 이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행동을 조장하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된 유태인들을 갖다가 능률적으로 학살하는 행동들이 정당화돼 버린다는 거야. 두 번째, 민주적 가치. 민주적 가치에는 가치나 규범에는 시민 정신, 공동체, 민주주의, 시민 참여, 공익 이런 거지, 그지? 민족 가치나 규범,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되지? 효율성과 효과성이 아니라 민족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공공관리에 의해서 잠식된 공공성의 부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다. 공공성의 부활에 기여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성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공익, 정의, 공공성 등의 같은 그 민족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놨어. 내가 몇 년 전에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2011년인가 갔는데 그 학업 성취 테스트 할 때가 있어. 그런 날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는 그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미국 얘기하는 거야. 너 내일 그냥 집에서 쉬어라. 공부 잘하는 애만 와서 학업 성취도 테스트를 하면서 그 학교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간의 학업 성취 경쟁하는 경쟁 강화가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지. 경쟁과 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행동들이 뭐니? 공익과 정의와 공공성이 반하는 거지. 공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의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 공공성이 부합되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NPS는 뭘 얘기하냐면 정부는 경쟁적인 소스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제 NPS의 기여야. 공공행정은 중립적이 될 수 없고 공공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아니라 민족 가치와 규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에 의해서 잠식된 공공성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돼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야. 알겠어? 이거는 이제 이 비판은 근데 NPS는 이제 뭐 데나트가 자기가 이제 NPS에 뭐 옹호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어? 이건 완전히 내가 만든 거. 선생님이 만들었어 그냥. 이런 얘기는 자기가 본인이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만든 이제 이 비판이 물론 선생님 뭐 독창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여태까지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낸 거지. 첫 번째, 대의민주 체제 하에서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가장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야, 그렇지? 참여민주주의도 아니고 수기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자민주주의도 아니야, 그렇지?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야, 그렇지? 어느 나라든 간에. 대의민주 체제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은 누구니? 유일하게 한 사람이야. 누구지? 정치인이야. 그런데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고 있냐 지금. 정치인은 있잖아 NPS 안에서 공무원하고 시민만 있어. 공무원만 시민들이 무대 정면에 나와서 통치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도와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지? 시민을 참여시키게 만들고 그들의 그들이 공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브해야 된다는 거, 보좌해야 된다는 거. 그거 봐봐. 정치인들은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더라도 요만큼 보여. 코딱지만 해. 그래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민주주의 형태를 약화시키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민주주의 형태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민주주의 형태를 오히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와다? 두 번째. 이제 NPS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관료들이 자기가 이제 시민들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너는 하인인 것을 공복.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가 주인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퍼블릭 서번트의 역할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통제를 줄이고 시민들을 갖고 권력을 공유해야 돼, 그치? 실제로. 과연 그것이 관료들이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무슨 뭐 예수님처럼 말이야. 성자처럼 다 내놓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의 거니까. 이거 시민으로부터 온 권력이니까 당신이 이제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돕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내가 세 번째 써놓고 내가 더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이기적 존재로 가정하는 공공선택론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이기적 존재로
가정하는 공갱선택론이 인간 경험의 전면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비판 만든 것처럼 MPS는 뭐야? 인간의 타인과 공동체와 관심을 갖는, 타인과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이타적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 그래서 MPS는 이타주의라고 얘기했어. 그지? 이타주의, 봉사정신. 이타적 존재로 가능한 것 역시 인간 행동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적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공공선택론이 인간은 이기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다 인간을 이기적으로 가정하느냐라고 비판받는 것처럼 공공선택론 또 MPS도 이타적 인간을 모든 인간을 이타적 존재로서 가정하는 그 자체도 그것도 비판이 될 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인성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거지. 경제적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치적 동기, 사회적 동기, 사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지. 어느 한쪽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전면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제약은 왜 대의민주주의가 대두됐냐?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로 바뀌잖아, 그지?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왜 대두됐지? 인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그래. 공간적 제약 때문에. 옛날에는 아고라 광장에 다 모여서 100명 모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직접 면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대화가 가능했지. 그런데 근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영토의 확장 아니야, 그지? 영토의 확장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그들이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의 이익을 구현하도록 만든 거거든. 그런데 이게 거의 완전히 직접 민주주의로 다시 가자는 얘기인데 가능할? 물리적, 공간적,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난제지. 그렇지 않냐? 말이야 좋지. 그래서 데나트가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썼는데 비판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질문 딱 던져. 그래, 네 말이 맞아.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실현할까? 그리고 이제 데나트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까? 가능하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해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야. 가능하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해진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 실제로. 그렇지만 이런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뛰어넘기는 어려워. 시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상태로서 대화하는 것이 말이야 쉽지. 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 그것도 문제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왜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도덕책 같은 도덕 강령을 주입하는 현실성이 없는 도덕 강령을 주입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MPS에 대한 비판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용케 다 끝냈어. 용케 다 끝냈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이 이제 휴강이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강론 파트로 쫙 나갈 거야. 근데 이미 설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빼고 챕터가 7개인데 그중에 한 5개만 하려고 그래. 나머지 둘은 왜 안 하냐 하면은 그 기존 5개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강의할 거야. 입체적으로. 충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놔.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시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 고시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온다. 이겠어, 그지? 뻔하지 뭐.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뭐 어떤 건지. 질문해봐. 가치 중립적인은 가치의 세계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의 세계에 초점 맞춘다라는 거야. 근데 가치 지향적이든 가치 비판적인 뭐야?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가치 중립적과 가치 비판적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지.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인간 해방이야. 휴먼 이맨시페이션. 그게 그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야. 그것을 장애하는 어떤 요소든지 간에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평등한 상태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공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지향성이라는 것은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냥 중요하다. 어떤 그 비판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이게 있어. 그리고 이게 인간 해방이야. 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근데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은 이런 건 없어. 인간이 다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해. 근데 인간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행동하는지 인간 행동의 밑에 깔려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알았어? 알겠나? 그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글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네 생각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선택과 집중,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하지? 그렇잖아.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인간 해방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인간 해방은 인간 성장, 발전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것을 장애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은 가치라도 그 가치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가치 비판적이라는 거 그런 거. 가치 지향성은 어떤 가치든 좋아. 인간이 사람을 죽였어. 죽였어. 가치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쁜 행위지, 그지? 그런데 그냥 해석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죽였지? 그 죽임을 통해서 그 행동에 무엇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해석해내는 거야. 해석해내는 거. 그건 그 행위는 나쁜 행위 이런 게 아니야. 그렇지만 둘 다 뭐니? 해석주의든 비판주의든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 가치 요소가 사회과학의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실증주의하고 대변되는 거야. 교수님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요약본을 신공무관리 요약본하고 같이 그 두 개 그 하나만 올려놨지 전통적 행정이지 게시했는데 신공관리하고 요거 같이 내가 그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분 활용을 해.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간 것의 절반만 OCW에 공개할 거야. 다 공개하면은 너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강의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공개하면 다 베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지금 책 쓰고 있는데. 됐어? 가봐.